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예비 시댁 사람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파혼하게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정말 어렵게 고민하고 결정한 결혼이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지게 되니 지금도 감정 상태가 좋은 건 아니네요. 문제가 일어난 시점은 제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뒤에 연달아 예비 신우의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정신없는 시간들의 연속이었죠. 아무래도 제가 먼저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혼집에 혼수를 드리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신우도 뒤이어 결혼식을 올리게 될 때 저한테 도움을 받고 싶다며 혼수를 어떻게 장만할 건지 확인해 보고 싶어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비 신우와의 마찰이 생기게 되었고, 제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한 혼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좀 더 좋은 거를 선택하길 원하거나 신우가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길 바라고 있었죠. 그런 신우의 행동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 신혼집에 들어갈 혼수를 신우가 간섭하는 게 신경에 거슬렸었죠. 그 식기세척기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던데. 꼭 그걸 사야 되는 거예요? 혼수라는 게 한번 들어가면 바꾸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저 같으면 돈을 더 주고서라도 최고급 식기세척기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집안 분위기랑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이 다니면서 느낀 건데 가전 쪽은 제가 좀 더 보는 눈이 좋은 것 같아요. 새언니가 선택한 제품들이 결혼 생활할 때 실사용을 할지도 의문이고 괜히 돈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아가씨는 저한테 지적을 하러 온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혼수 장만할 때 도움 좀 받아보려고 온 거예요? 저도 혼수 장만할 금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 안에서 최대한 신중히 결정하려는 건데 다른 날보다 오늘따라 유독 저한테 불만을 털어놓고 있잖아요. 제 혼수를 보러 온 거지 아가씨 혼수를 장만하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오늘 같이 다닐 수 있겠어요? 저도 금액 안에서 최대한 신경 써서 좋은 제품들로 하려고 정말 많이 알아보고 준비한 건데 옆에서 계속 이거 마음에 안 들고 저거 마음에 안 들고 색상과도 매칭이 안 될 것 같다며 불평불만 늘어놓으면 저도 같이 다니는 거 너무 힘들어요.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 혼자 다니는 게 좋겠어요. 아가씨랑 다니면서 저도 오늘 하루 계획한 일정을 전부 끝내지 못해서 계획에도 많은 차질이 생겼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것 같아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죠? 예비 신우의 행동에 이해할 수 없었던 저는 차라리 같이 다니지 않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면서 확실하게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 마찰이 있는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자 예비 신우는 얼굴을 붉히면서 저와 다니는 거 본인도 불편하고 싫었다면서 불만을 토해내더니 집으로 돌아갔어요. 신우와 그렇게 헤어지고 난 뒤 그날의 일정을 전부 다 소화하지 못한 저는 좋지 않은 기분으로 돌아와 화를 가라앉히고 있는데 예비 시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여정이랑 같이 혼수품 보러 갔었다던데 서로 안 좋게 헤어졌었다며? 네가 손이 사람인데 꼭 그렇게 행동했어야 했니? 여정이가 따로 마음에 들어하는 제품들에 대해 옆에서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건데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안 좋게 끝내야만 했어? 그런 것도 포용해 주지 못할 정도로 속이 좁았던 거니? 어머니, 아가씨한테 무슨 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오늘 정말 쉽지 않은 하루였는데요.
신혼집에 들어갈 혼수품이 한두 개도 아니고 저도 정말 오랜 시간 끝에 고민하고 결정해서 선택한 건데 옆에서 계속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만을 털어놓으면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잖아요. 오늘만 그런 것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혼수품에 대해 문제를 얘기하는데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신혼집 규격에 맞는 제품들로 전부 선택한 거고 신중하게 결정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네가 잘했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맞냐는 거다. 걔가 아직 제대로 아는 게 없으니까 자기 의견 내세울 수 있는 건데 그걸 굳이 안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서 내가 전화를 하게끔 일을 벌여야 됐던 거니? 이번 주 주말에 잠깐 내려오도록 해라. 너한테 긴히 할 말이 있다. 예비 시모는 화가 잔뜩 올라왔는지 제 감정을 헤아려 주시는 것보다 신우의 편만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도 정말 서운했었고 상처를 받은 상태라 기분이 좋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예비 신랑이 신우와 저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시모까지 간섭하게 되자 일이 좀 커졌다는 걸 듣게 되었는지 바로 저한테 전화가 왔지만 예비 신랑의 반응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제 편이 되어 주어야 할 사람이 제가 잘못했다는 말을 먼저 꺼내었어요. 뭐?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 당신이 물건을 구매하려고 정말 힘들게 모든 걸 알아본 뒤에 결제를 하려는데 내가 옆에서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당신이 구매하는 제품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신혼집에 들어갈 혼수품이야. 적은 금액도 아니고 전체 금액이 1억이나 된다고. 그런데 아가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신혼집에 드릴 제품들을 아가씨가 원하는 것들로 채울 수는 없는 거잖아. 도대체 내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 건지 나는 전혀 모르겠어. 우리 신혼집에 들어갈 혼수품을 왜 아가씨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내 말이 틀렸어? 실질적으로 사용할 사람은 나잖아. 당신은 그래도 내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는데 정말 너무 실망이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던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다시 걸려온 예비 신랑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가 예민한 만큼 조심해야 되는 건데 예비 신랑까지 저에게 실망을 안겨주니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저에게 사과를 하게 되면서 조금은 마음이 풀리긴 했었지만 주말에 예비 시모가 잠깐 시댁에 들리라는 말에 불안하기만 했던 저는 상처받는 말을 듣게 될까봐 걱정이 상당히 많았어요. 결혼식 전에 파혼하게 되는 일들이 정말 많다고 하던데 저 또한 그런 일을 겪게 될까봐 최대한 조심하려고 시모의 눈치를 살피며 시댁에 발을 들였습니다. 왔냐? 여기 좀 앉아봐라. 얼마 전에 혼수품으로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있긴 했었지만 앞으로 함께 살면서 그런 일은 먼지만큼 사소한 거니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나한테 네가 계획한 계획에 대해 얘기 좀 해봐라. 결혼식이 코앞인데 혼수품이 지금 신혼집에 들어가고 있는 거니? 네. 지금 거의 다 들어간 상태라 바로 결혼식 끝나고 입주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아마 다음 주 내로 나머지 물건들 들어올 것 같아요. 뭐든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문제가 없는 거야.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움직이면 되는 건 하나도 없다. 전에 내가 했던 말에 서운한 건 아니지?
예비 시모는 혼수품이 신혼집에 전부 다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심적으로 안심이 되셨는지 저에게 날카로운 모습은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저에게 전화통화로 거친 말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신우도 저에게 사과를 했지만 앞으로의 결혼 생활 동안 신우와의 마찰이 자주 있을 것 같아 걱정이 되긴 했었어요. 서로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작 제 편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에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었죠. 예비 신랑도 결혼식이 끝나면 정식적인 남편이 될 텐데 예비 시모와 신우의 말만 듣고 제 편에서는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다는 거에 처음으로 혼란이 찾아왔었죠. 예비 신우와 혼수품을 같이 보러 다니기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나중에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 전과 같은 문제가 안 생길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분명 또 다른 마찰이 뒤따라올 것 같아 오지도 않은 걱정을 미리 하게 되었죠. 말로는 더 이상 얼굴 붉힐 일은 없을 거라 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털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긴장 속에서 시댁 식구들과의 시간을 보낸 뒤 준비했던 혼수품이 예정대로 전부 다 신혼집에 전부 들어가게 되었고 깔끔하게 배치된 가전 가구들을 보면서 앞으로 있게 될 예비 신랑과의 결혼 생활을 상상하며 신혼집에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집에 다녀간 이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신혼집을 어떻게 꾸며 놓았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 하셔서 가족들을 데리고 신혼집을 가게 되었는데 문을 열려는 순간 충격적인 일들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예비 신랑이 왜 신혼집 비밀번호를 바꿔 놓았는지 알 수 없었던 저는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게 되었죠.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는데 당신이 바꿔놓은 거야? 나한테 연락을 주지 않아서 비밀번호 바뀐 줄 모르고 있었거든. 번호가 뭐야?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어. 나중에 내가 설명할 테니까 지금은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버님, 어머님이랑 신혼집 앞에 벌써 도착한 거야? 나는 당연히 비밀번호가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 그래서 지금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야? 부모님께서 집 구경하고 싶으셔서 먼 길을 오셨는데 그냥 현관 비밀번호 알려주면 안 돼? 크게 문제될 거 없으면 그냥 한번 둘러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이유도 없는 건데 왜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지금 좀 곤란한 상황이야. 오늘은 그냥 돌아가 주면 안 될까? 나중에 다 설명해 준다니까. 당신한테 뭐 하나 해주고 싶어서 나도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서. 예비 신랑은 저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했다며 신혼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벤트를 따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아 부모님께 좋게 설명을 드린 뒤 오신 김에 부모님을 모시고 외식을 하러 가게 되었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신혼집 비밀번호를 계속해서 알려주지 않고 공개를 하려 하지 않길래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저도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했고 예비 신랑의 행동이 좀 지나친 것 같아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지만 예비 신랑은 끝까지 신혼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꼭 저를 놀리는 것 같은 행동을 보인 예비 신랑의 태도에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고 말았죠.
제가 극도로 화를 내자 예비 신랑도 당황했는지 제대로 말을 이어나가지 못했고 끝까지 비밀번호를 알려주려 하지 않자 결국 저는 잠긴 도어록을 열어줄 수 있는 출장 기사를 불러 강제로 문을 여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출장 기사님의 도움으로 현관문이 열리게 되었고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신혼집에 발을 들인 순간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가게 되었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떨리는 손으로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거는 순간 제가 문을 강제로 여는 걸 막으려 했는지 거친 숨소리를 내며 회사에서 신혼집에까지 사색이 된 얼굴로 급하게 온 예비 신랑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자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게 내 동생이 우리 결혼하고 곧바로 또 결혼을 하게 되잖아. 그런데 혼수품에 좀 문제가 있어서 당신이 준비한 걸 일단 좀 빌리기로 했었어. 그래서 며칠 사이에 당신이 준비한 혼수품들을 전부 동생이 살게 될 신혼집으로 옮기게 됐는데 내가 오빠이다 보니 결혼 선물로 뭐를 좀 해줘야 할 거 아냐. 어차피 우리는 다시 천천히 맞춰가도 되잖아. 그쪽 집안에서 동생한테 혼수품에 대해 꽤 예민한 반응을 보여서 일단 급한 불 좀 끄려고 당신이 준비한 혼수품을 내가 임으로 옮겼다고 너무 서운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침착하게 내 말 좀 들어봐. 동생과 결혼하게 될 집안이 의사 집안이라 상당히 부유한 집안인데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너무 아깝잖아. 의사 사이 얻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쪽 집안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최대한 맞춰주려 하는 거고 당신이 맞춘 혼수품들이 동생이 살게 될 신혼집에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이왕 결혼 선물 해주는 거 우리 집안 혼수품으로 채워준 뒤 나중에 결혼식 끝나면 동생이 다시 하나둘 채워준다고 했으니까 그때 우리는 다시 받으면 되는 거야. 미리 당겨줬다고 좋게 생각하면 되잖아. 당신이 손해볼 건 없다니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당신은 도대체 나를 뭘로 알고 있었길래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신혼집에 있던 가정 가구 혼수들을 전부 싹 다 아가씨 집에 들여놓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지금 이런 상황을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전부 다 알고 계신 건데 모른 척 하셨던 거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신혼집 구경 오셨을 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해놓고 알려주지 않았던 거야? 어차피 걸리게 될 문제 아니었어? 일단 결혼식부터 저질러 보자는 거였니? 내가 좀 늦었다. 너한테 미리 얘기하려 했었는데 먼저 알아버려서 상황이 좀 이상하게 흘러갔다만 지금 상황을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 딸 여정이한테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좋지 않겠니? 의사 사이 들어오는데 우리 집안도 어느 정도는 있어 보여야 하고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줘야 결혼을 성사시킬 수 있을 거 아니냐. 너희들은 어차피 크게 내세울 것도 없고 그냥저냥 살면 될 테지만 내 딸 여정이는 이번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될 만큼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중요한 순간이다.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좋게 끌고 가야 하지 않겠니? 지금 당장은 네가 살게 될 신혼집에 혼수품들이 눈앞에 사라져서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나겠지만 미래를 보라는 거야. 나중에 충분히 되돌려 받을 수 있고 여정이가 네가 준비했던 혼수품보다 더 좋은 것들로 채워준다고 했다니까. 그래서
저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을 저지르셨다는 거잖아요. 제가 반대할 게 뻔하고 그렇게 되면 의사 사이 보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 일은 저질러 보자는 거 아니었나요?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 아직 어머니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에요. 결혼식 올리지 않았고 혼인신고 서류에 도장은 찍지도 않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죠? 능력도 없는 집안에서 의사 사이는 보고 싶은데 무리한 혼수품 요구에 돈은 없으니까 제가 들여온 혼수품으로 어떻게든 해결 보시려 한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의 행동에 대해 이해할 수도 없지만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네요. 저희 그만 파혼하겠습니다. 어머, 새언니, 제가 다 해명할게요. 제가 하자고 그랬어요. 이 집에 있던 혼수품 저희 신혼집으로 옮겨달라고 오빠한테 부탁한 거예요. 대충 얘기 들으셨겠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의사 집안이에요. 돈이 그냥 들어오는 거라고요. 새언니가 준비한 혼수품 그거 결혼식 끝나면 어렵지 않게 채워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번만 딱 눈 감아주시면 안 될까요? 1억밖에 안 되는 가정가구 혼수 그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꽉꽉 채워드릴게요.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제가 오죽급했으면 여기까지 뛰어왔겠어요. 우리 별것도 아닌 일 크게 만들지 말자고요. 손해볼 거 없으니까 지금 당장 앞만 보려 하지 마시고 나중에 새언니한테 들어올 여러 가지 혜택들을 생각해 보세요.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취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너무 극단적으로만 분위기를 몰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그래서 내가 혼수품 보려고 따라왔었을 때 이미 전부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네. 이 사실을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고 당신이랑 아가씨랑 어머님께선 혼수품이 신혼집에 전부 들어오게 되면 한꺼번에 옮기려고 작정한 거였네요. 어머님이 그래서 혼수품은 신혼집에 다 들어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물어보신 거였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 사람이 나한테 이벤트를 해준다고 그래서 상당히 들떠 있었는데 정말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이벤트였네요. 더 이상 할 말 없고 지금 이 상황 상식적으로 이해도 되지 않으니까 그만 파혼하겠습니다. 당장 재혼수 비용 그대로 토해내세요. 결혼은 없던 걸로 할게요. 개념을 쌈 싸먹은 예비시댁 식구들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난 저는 그 사람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남의 혼수품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고 원하는 걸 얻어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았었죠. 결국 이런 상황들을 부모님께 전부 다 알리자 경악을 하시면서 당장 파혼하라고 저보다 더 날뛰셨죠. 그런데 한 번 터진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비신랑이 준비한 아파트가 알고 보니 시부모님과 예비신랑이 함께 마련한 아파트가 아닌 대출로 마련한 아파트였던 거죠. 결혼하면 어차피 맞벌이라 함께 갚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일을 저질렀던 겁니다.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면서 너무 화가 났던 저는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예비 신랑이 저에게 숨겨왔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였죠. 시부모님께서 비싼 아파트라며 신혼집에 들어갈 가정가구 혼수품도 그거에 어울리는 물건들로 채워놔야 한다면서 무리하게 요구를 하시더니 저는 예비 신우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한 일종의 도구에 불과했던 거였죠. 부모님께서는 파혼을 거부하고 있는 예비 시댁 식구들한테
법적으로 소송을 걸었고 저희가 손해본 부분에 대해 보상 처리를 요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예비 신우의 결혼식이 코앞까지 다가온 상태에서 모든 걸 물거품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는지 계속 버티며 저희 요구를 들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비 신랑이 저희 집에 찾아와 살려달라며 애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원하시는 대로 파혼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동생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상황을 악화시킨다면 지금까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끝나게 되는 건데, 그럼 저희 가족은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숨긴 부분들에 대해 화가 많이 나셨겠지만 저 혼자 잘 살자고 이런 일을 꾸민 건 아니잖아요.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도움받게 되실 혜택들은 상당히 많다고요.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시야를 넓혀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분께서 나중에 병원에서 큰 치료를 받게 되실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받았던 만큼 더 해드리지 않겠습니까? 아파트 대출도 금방 해결된다고요. 저희 동생이 결혼하게 될 집안이 재력이 좋아서 잘만 구슬린다면 대출 빚이야 금방 갚아줄 수도 있을 텐데 거의 다 온 마당에 일을 크게 만드시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무리한 부탁을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이 사람이랑 아직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다시 한 번만 진지하게 생각해 주세요. 꼭 불행한 길을 걸어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아버님, 저를 사이로 인정해 주셨고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 믿어주셨잖아요. 예비 신랑은 무릎까지 꿇으며 곧 있게 될 예비 신우의 결혼식에 문제가 생기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좀 더 시간을 주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의사 집안 사람들은 저희가 눈 감고 지켜만 본다면 저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하기만 하게 되는 상황이었죠. 돈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려고 계획을 한 건데 저희 보고 눈 감아 달라는 건 한 배를 타자는 것과 같은 말이었기 때문에 아빠는 예비 신랑의 말을 듣자마자 주저하지 않으시고 찬물을 한 바가지 푼 다음 얼굴을 향해 냅다 뿌리신 다음 당장 나가라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찬물을 뒤집어 쓴 예비 신랑이 꿈쩍도 하지 않자 아빠는 베란다에 있던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나오셨고 그걸 본 예비 신랑은 깜짝 놀라서는 저희 집에서 급하게 도망을 쳤네요.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할 수 없었던 저희 식구들은 무작정 일을 진행시키려는 예비시댁 식구들의 사기 행각을 막기 위해 예비 신우와 결혼 예정이었던 남자분의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비 신랑이 저희 집에 와서 무릎 꿇고 저희 아빠한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리 녹음을 준비해 만들어놨던 증거물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계획을 전부 듣게 된 의사 집안 식구들은 경악을 했고 모든 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죠. 저희 덕분에 큰 불행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에 감사하다며 예비 신우와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분께선 저희 부모님께 명함을 건네주시면서 나중에 병원을 방문하셨을 때 정밀 종합 검진을 무료로 해주겠다며 저희 가족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그리고 의사 집안 식구들은 사기 결혼을 계획했던 그 사람들을 상대로 파혼과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쪽 집안의 소송을 받게 된 그 사람들은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양쪽 집안 전부 조금의 선처도 없었습니다.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은 결국 법정에서 패소하게 되면서 양측 집안이 손해본 부분에 대해 전부 보상을 해주게 되었죠. 너희들은 후회할 짓을 한 거라고? 딱 한 번만 눈 감고 지나갔다면 앞날의 인생길이 폈을 텐데 꼴의 양심은 있어서 다 된 밥에 죄를 뿌려? 갑자기 찾아와서 다짜고짜 너희들이라뇨? 말 조심하세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사기치려고 했었으면서 지금 누구한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아직까지 뭘 잘못했는지 모르세요? 저희 앞에서 화낼 시간에 가서 당신 딸 병간호나 하시죠. 돈에 눈이 멀었으니 자기 딸이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예비 신우였던 그 집안 딸이 불행히도 몸에 문제가 생기고 있었다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젊은 나이에 대장암 3기 판정을 받게 되었고 결국 그 문제로 인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지만 소송에 대한 피해 금액을 보상해 준 뒤 터진 상황이라 생활에 영향까지 받고 있다 보니 화가 났는지 저희 집에 찾아와 한바탕 난리를 쳤었네요. 부른 대로 거둔다고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집안 식구들의 며느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젊은 나이에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는 게 정신건강상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펼쳐지게 될 제 삶은 좋은 일만 가득하게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언제나 웃음이 가득한 날들만 펼쳐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사 남편을 두었던 40대입니다. 남편과는 동네 친구로 친하게 지냈었어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랐죠. 남편은 어릴 적부터 몸이 약한 친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못된 친구들의 괴롭힘 대상이었죠. 반면에 저는 활달하고 활발한 성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친한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나서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제가 덩치도 컸기 때문에 다 이길 수 있었죠. 제가 남편을 계속 지켜주다 보니 남편은 평생을 나를 동경하고 존경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평생 친구로 지낼 것만 같았던 저희는 성인이 되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공부를 정말 잘했고 지역 수지였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벌에서 차이가 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의대에 진학을 하였고 저는 평범한 대학을 다니다가 공부에 뜻이 없어 자퇴를 하게 되었어요. 전부터 하고 싶었던 미용 공부를 시작하고 일찍 미용실을 차려 운영했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저 동네 친구로 친하게 지내는 줄 알았던 시댁 식구들은 저희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홀시모의 외동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못마땅해 하셨죠. 승배가, 너 정말 이 결혼을 꼭 해야 되겠니? 네가 아직 어려서 그렇지만 나중에 천문이만 되면 쟤보다 훨씬 나은 애 얼마든지 골라서 만날 수 있는데 정말 굳이 이 결혼을 해야 되겠어? 아유, 주라나. 너는 솔직히 승백이랑은 아니라는 거 잘 알지 않니? 뭐 어릴 적부터 봐서 계속 정이 들어 그럴 순 있지만 너희는 결이 좀 다르지 않니? 연애하는 거야 서로 결이 달라도 호기심에 만날 수는 있다곤 하지만 어쨌든 결혼은 급이 맞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 그런데 너희는
급이 어디 비슷하기라도 하냐? 의사랑 미용사랑은 천지 차이 아니니? 엄마, 급이 다를 게 뭐가 있어. 어릴 적부터 나 지켜준 거 엄마도 잘 알잖아. 나 친구들한테 괴롭힘 당할 때 누구보다 주란이가 나 지켜줬어. 이제는 내가 주란이 지켜주고 싶어. 나 주란이 없으면 못 살아. 나중에 의사가 되어서도 마음 변하지 않을 자신 있어. 엄마가 반대해도 결혼할 거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힘 빼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찬성해줘. 아유, 주란아. 네가 좀 말려봐라. 얘는 내 말은 안 듣는다. 어릴 적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해야 하는 아이니까 그러는 거야. 괜히 내가 반대하니 결혼하고 싶은 거라고. 너희 결혼하면 매번 싸우기만 할 거야. 솔직히 우리 승백이 나중에 기혼도 해야 하는데 너 그거 다 대줄 수나 있어? 지금도 승백이랑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줄을 섰는데 다들 차 한 대는 기본으로 해온다고 하는데 너희 집 형편에 그런 거 조금이라도 해올 수 있겠냐고. 아니 막말로 내가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의사 집안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추고 온다는데 너 그거 다 채워넣을 수 있겠니? 나랑 사이 나빠지기 전에 미리 포기해라. 나도 오래 알고 지낸 너 이렇게 나쁘게 대하기 싫다. 어머님, 저희 벌써 20년은 알고 지냈어요. 그리고 연애한 지 6년은 더 됐고요. 저는 승백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어머님. 어머님은 급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 생각보다 급 괜찮아요. 저도 이 분야에선 유명하고 입소문도 많이 나고 있고요. 직업 때문에 그러시는 거라면 요즘은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너 무슨 소리니? 밖에 나가서 한번 물어봐라. 의사랑 미용사랑 급이 그게 같냐고? 다들 미쳤다고 말할 거다. 나는 이 결혼 찬성 못하고 결혼하는 비용도 대주지 않을 거야. 거기다가 결혼식에도 안 갈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결혼하고 싶으면 해라. 너희들이 결혼해봤자 그 행복 오래 갈 거라 생각하니? 그렇게 죽고 못 살아도 결국에는 헤어지는 게 부부인데 너희라고 다를 거라 생각하니? 시모는 끝까지 저희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엔 저희의 마음이 정말 굳건했죠. 남편은 그때가 아니었으면 결혼을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었고 시댁의 상황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평생 결혼은 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의사를 포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야 시모는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그때 시모는 죽고 못 살던 사람들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시들어지고 예전만큼도 못한 사이로 헤어지게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는 맞지 않는 소리라고 했지만 요즘 그 말이 생각나네요.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난 후에 더욱 바쁘게 지냈습니다. 말로는 가장이라는 책임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한다곤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에 너무 소홀한 상황이었죠. 인턴으로 지냈을 당시에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그 시기에는 저도 바쁘다 보니 서로 소원해지기도 했어요. 시모는 남편이 바빠 얼굴을 보기도 힘드니 매번 제가 집에 있을 때마다 집으로 찾아오곤 했습니다. 예, 너는 집안꼴이 이게 뭐냐? 청소는 좀 하고 사냐? 아유, 아무리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집은 깔끔하게 하고 살아야지. 이게 뭐니? 청소는 좀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이꼴로 우리 아들이 들어오면 퍽이나 집에 있고 싶겠다. 아유, 좀 정리라도 좀 해라. 정말 돼지우리도 아니고. 남자는 자고로 집이 깔끔하고 편안해야 집에 오고 싶어 하는 거야. 네가 이꼴로 해놓으니
애가 집에 오고 싶은 마음이나 들겠어? 어머님, 저도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성인 두 사람 집에 안 들어온다고 집이 뭐 정리할 게 있겠어요? 아침에 간단하게 청소하면 끝인 거지. 이 정도면 깔끔하고 잘 정돈된 거죠. 다른 사람들은 집에 와도 다들 바쁜데도 깔끔히 산다는데 어머님만 왜 자꾸 오셔서 지저분하다고 말하세요? 저희 정말 깔끔하게 하고 살아요. 예, 네가 아는 사람들이 거기서 거기지 누구 말을 듣는 거냐? 살림을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쓱 보고 깨끗하면 깨끗한가 보다 하는 거지. 내가 보기에는 깔끔한 곳이 어디 한 군데도 없다. 아무튼 이거 승백이 좋아하는 반찬이니까 챙겨줘라. 요새 전화해보면 통 기운이 없더라. 너 승백이 스트레스 주는 거 아니냐? 걔가 생각이 많고 마음이 깊어서 괜히 혼자 소갈이 자주 하니 괴롭히지 말아라. 아니, 어머님은 제가 뭘 괴롭힌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나 남편이나 바빠서 서로 얼굴 볼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반찬 많이 해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집에서 일주일에 많아봤자 한두 번 밥 먹는데 이렇게 해오시면 나중에 다 버려야 해요. 너 지금까지 내가 해준 반찬 버린 거냐? 아주 그냥 살림을 안 하니까 아까운 줄도 모르고 사는구나. 너 정말 안 되겠다. 미용실 당장 그만두고 우리 집 와서 살림 좀 배워라. 아내가 되어서 살림살이 제대로 할 생각은 안 하고 밖으로만 핑핑 싸돌아다니니. 에휴, 이런 게 다 돈인데 아까운 줄 모르고 버리냐? 잘 뒀다가 먹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한 번 먹을 때 승백이 많이 먹게 팍팍 좀 줘. 개미 똥구멍만 하게 주니까 계속 남는 거 아니니? 네가 밥을 잘 안 해 먹이니까 승백이가 기운도 없고 살도 쭉 빠진 거 아니야? 어머님, 아무도 남편한테 살 빠졌다고 말 안 해요. 살이 빠지긴 뭐가 빠졌다고 그러세요? 오히려 살쪄서 다들 살기 좋나 보다 하죠. 어머님만 남편 살 빠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저랑 결혼하고 5kg나 쪘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살 빠진 건 저죠. 남편은 살찌고 저는 5kg나 빠졌어요. 예, 여자는 날씬해야 남편한테 사랑받는 거야. 너는 살 빠지니 좋은 거 아니니? 남자는 결혼하고 살이 좀 올라야 욕 안 먹지. 너는 그것도 모르니? 승백이가 너 생각해서 꾸역꾸역 살 안 빠지려고 챙겨 먹는가 보구나. 아이고, 마음도 깊지. 아무튼 남편이 마음 쓴 것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니. 승백이가 오죽 답답하면 집에도 안 올까? 시모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뭘 하든 잘못된 건 제 탓이고 잘하는 건 남편 덕이라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시모가 올 때마다 우라통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다행히 바빠서 거의 만나기 어려웠지만 어떻게든 제가 집에 있는 날에는 시간을 어떻게든 내서 집으로 오시곤 했어요. 그때는 남편이 바빴기 때문에 시모를 볼 수 있는 건 그나마 저였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오시는가 보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남편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다만 바쁘다 보니 집에 오는 시간이 적었던 것 뿐이었죠. 서로 이런저런 일상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느 부부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일생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1년 차에 임신을 하게 되었죠. 임신을 하게 되면서 운영하던 미용실은 실장에게 맡기고 잠시 저는 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인지 남편은 시모처럼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 저도 우울증이 왔었죠. 외로워하던 저를
마치 의지가 약한 사람으로 대했던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당신 요즘 좀 바빠? 아무리 바빠도 집에는 들어올 수 있지 않아? 사실 나 요즘 우울한 것 같아. 아이만 보고 있다 보니 그런가? 이대로는 안 되겠어. 바깥바람 좀 쐬고 싶어. 어머님께 아이 좀 봐달라고 부탁하니 엄마가 아이를 봐야지 어디 가는 거냐면서 화내시고 아이는 안 봐주신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나 도우미 몇 시간만이라도 쓰고 싶어. 이렇게 있다가는 미칠 것 같아서 그래. 배부른 소리하고 앉아있네. 우리 엄마는 혼자 나 낳고 키우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해도 우울하단 소리 한 번을 안 했어. 네가 몸이 편하니까 우울하단 소리가 나오는 거지. 너는 아기 엄마면서 그딴 나약한 생각을 하고 앉아있냐? 너보다 내가 더 우울해.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있는데 편하게 집에서 쉬는 너랑 밖에서 쉴 틈 없이 일하는 나랑 누가 더 피곤하겠냐? 넌 그게 밖에서 일하는 남편한테 할 소리냐? 참 네 생각만 하고 있네. 아니, 당신도 밖에서 바쁘겠지만 나도 집에서 바빠. 애는 2시간에 한 번씩 깨어나지. 지금까지 잠도 제대로 잡은 적 없어. 거기다가 어머님은 매번 집에 와서 집도 더럽다고 계속 말만 하시고 도와주시지는 않고 그 앞에서 아기 업고서라도 청소해야 하고 거기다가 애는 안 봐주시고 당신 먹을 음식만 잔뜩 하시고 가시잖아. 그렇게 음식하고 뒷정리는 또 내 몫이고 아이 보면서 이것저것 다 정리하기 쉽지도 않고 힘들어. 몸도 이것저것 아프고 그러니 하루 이틀만이라도 도우미 좀 불러줘. 불러. 부르고 싶으면 네가 번 돈으로 불러. 내가 왜 네 몸 아픈 것까지 신경 써야 하냐? 그리고 아이 잘 때 너도 자다가 나중에 집안일 하면 되잖아. 그게 뭐 힘들어? 아이가 어지럽히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누워서 자기만 하는데 뭐가 힘들어? 편하게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애만 보면서 뭔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난리야. 애 하나도 제대로 못 보면서 밖에 나가서 뭐하게? 100일도 안 된 아이를 돌보면서 집안일을 하느라 정신없었던 저에게 막말을 퍼붓는 남편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사랑하던 남자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슬픈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편은 육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집에 오더라도 방에 들어가 한 번을 나오지 않았고 아이와 외출은커녕 기저귀 하나도 갈아주지 않았죠. 오로지 피부과 개원을 위해서 당분간 생활비도 줄이겠다면서 아주 조금만 주다가 그마저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남편이 의사라고 하면 돈도 많이 벌겠다며 부러워했지만 정작 저는 남편이 도대체 얼마나 버는지 알 수 없었어요. 시모는 출산을 하고 나서부터 제 집 드나들듯 우리 집을 왔습니다. 거의 매일 집으로 오셨지만 아이는 봐주지 않으셨죠. 거기다가 집안일에도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남편을 위한 음식만 차려두고 뒷정리도 하시지 않은 채 가셨습니다. 아이고, 넌 내 애를 낳고서도 아직도 이 모양이냐? 아니 엄마가 되면 알아서 척척 다 잘할 줄 알았건만. 아이고. 다른 엄마들 보면 알아서 척척 청소도 하고 그러는데 넌 아이 잘 때 뭐하고 있는 거니? 같이 퍼질러 자고 있는 거냐? 아이 잘 때는 네가 정신 차려서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니 승비기가 집에 오고 싶기야 하겠어? 일할 때도 그러더니만 집에만 있어도 이러는 거면 아이고 내가 네 남편이었어도 오고 싶지 않겠다. 어머님, 그러시면 아이 좀 봐주세요. 아이가 계속 울어서 집안일을 할 시간조차 없어요. 조금만 울어도 저보고 보라고 하시잖아요.
이렇게 올 때 어머님이 한번 안아주고 달래주세요. 제가 집안일 할게요. 어머님이 아이 봐주시면 제가 집안일 그 틈에 깔끔하게 할게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매일 오시면서 한 번을 아예 안아주시지도 않고 봐주시지도 않고 그러시잖아요. 아니, 내가 왜 네 애를 보니? 무슨 애 보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았니? 늙은 시모 부려먹으려고 아주 난리구나. 체력 좋은 젊은 네가 해야지. 다 늙은 내가 하라고? 다른 집 며느리들 보면 아이 키우면서도 집안 깔끔하게 잘하던데 너는 이게 뭐니? 이렇게 해놓고 살면 남편이 칭찬이라도 해주겠니? 어머님, 아이가 고작 100일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아이 돌보는 것도 정신없는데 시간이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거기다가 어머님은 오셔가지고 남편 먹을 반찬만 딱 해놓고 뒷정리도 안 해놓고 가시잖아요. 그거 정리하는 데에도 오래 걸려요. 아이 보시기 힘드시면 어머님이 요리하시고 뒷정리 좀 해주세요. 너 참 말을 웃기게 한다. 내가 요리하는데 무슨 주방을 뒤엎는다니? 간단하게 반찬 몇 개 만들고만 가는데 아주 그냥 주방을 난리통 만드는 것처럼 말하네. 뭐가 더러워진다고 그러니? 너도 어차피 밥 먹으려면 주방 쓸 거잖아. 그거 하면서 치우면 되는 거지. 넌 네가 게을러 놓고선 핑계가 아주 좋다. 시모에게 아이를 봐주거나 혹은 주방 뒷정리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시모는 제 말을 들어주기는커녕 비아냥대셨죠. 아이가 100일이 지나면서 다행히 너무 착하게도 통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조금씩 숨을 쉴 수 있었고 바쁜 친정의 도움을 받으면서 틈틈이 알바로 가게에 나가 일을 했고 돈으로 조금씩 벌면서 도우미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돌이 될 때까지 남편은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집안일에도 소홀했습니다. 그런 남편 때문에 외롭고 힘들기도 했지만 저는 어떻게든 버텨서 아이가 돌이 지나면 복직을 하겠다 마음을 먹었죠. 돌이 지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남편에게 그동안 실장에게 맡겨두었던 미용실 일을 다시 시작한다고 말을 하니 남편은 결사반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저를 아이에게 사랑이 없는 못된 엄마처럼 대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아이 돌도 지났으니 나도 일 시작하려고. 풀타임으로 근무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아이 어린이집에 보내면 그 시간 동안 나도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이 어린이집도 적응 잘 됐고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일도 지금은 그냥 파트타임 형식으로 일할 거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말고. 뭔 돌쟁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다는 거야? 네가 제정신이야? 집에서 아이나 볼 것이지 무슨 일을 하겠다고 나서. 절대 안 돼. 아이 놔두고 일 시작할 거면 애초에 아이를 낳지 말았어야지. 적어도 아이가 초등학교는 가야 일하는 거지. 무슨 돌쟁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겠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어린이집에 왜 보내? 내가 생활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돈으로 생활하면 되지. 네가 돈이 필요할 일이 뭐가 있어? 당신 생활비로 얼마나 주는 줄 알고 있는 거 맞아? 당신 고작 100만 원만 주고 있어. 그마저도 개헌해야 한다고 나한테 안 준 달도 많이 있었고 그걸로 공과금이며 아이 용품이며 이것저것 사다 보면 그냥 끝이야. 그리고 이건 당신이랑도 말 다 되어 있던 거 아니었어? 결혼 전에도 계속 일하는 거 찬성한다고 한 거 당신이었잖아. 그땐 그때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지. 절대 그럴 수 없으니 그렇게 알아. 그리고 일할 거면 생활비는 없어. 지금까지 주는 생활비 더 이상 안 준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생활을 하든가 말든가 해.
엄마가 돼가지고 돌쟁이 아이 놔두고 일한다는 게 당신은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다 욕할 거야, 당신. 남편은 시모에게도 이 사실을 말했고, 시모는 저에게 폭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일을 안 할 이유가 없었죠. 남편이 주는 돈으로는 생활비가 너무 빠듯했고, 오로지 저만 아이를 봐야 했던 상황에서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었어요. 아니, 너 제정신이니? 돌쟁이를 어린이집에 보낸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냐? 나는 우리 아들 어린이집 안 보냈다. 초등학교 갈 때까지 어디 안 보내고 내가 다 키웠다고. 네가 뭔데 우리 귀한 손주를 어린이집에 보내? 엄마가 된 게 정신 못 차리고 밖에서 일한다는 게 말이나 되니? 아이가 적어도 초등학교는 가야 되는 거지. 지금 아이를 보내는 건 방임하는 거란 거 알고 있니? 네가 아이 초등학교까지는 봐야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렇게 걱정되시면 어머님이 아이 좀 봐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남편은 지금까지 들어와서 아이 기저귀 한번 갈아준 적도 없고 같이 놀러 한번 가본 적도 없어요. 아이랑 같이 찍은 사진 한 장 없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한테 뭐라고 하시기 전에 남편한테 뭐라고 하시고요. 돌까지 정성스럽게 잘 키웠습니다. 거기다가 풀타임으로 근무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할머니랑 엄마랑 같니? 그리고 남자는 원래 바깥일 하는 거지. 집안일 하는 거 아니다. 너한테 돈 가져다 주잖니. 생활비도 받아다 쓰면서 너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다. 개념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애 낳았다고 단주라니? 내가 더 당장 이혼시킬 수 있는데 우리 아들 봐서 참는 거야. 네 자리 지키려면 헛짓거리 하지 말고 집에나 있어. 제 자리요? 제 자리가 뭔데요? 어머님이 반대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생활비라고 해봤자 고작 100만 원인데 그거 안 준다고 하는 남편이나 제 자리 지키려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어머님이나 똑같네요. 저는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으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남편한테 뭐라고 하시라고요. 시무와 남편의 반대에도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우울했던 마음을 다시 다잡고 미용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틈날 때마다 스타일 연구도 하고 꾸준히 노력을 했죠. 그 노력의 영향 때문인지 제 손님들도 금방 늘었습니다. 매일 출근을 하지 않고서도 예약 손님만 받고서도 남편이 주던 생활비의 몇 배는 벌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일을 시작하자 저와 대화도 하지 않고 냉전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병원 일이 바쁘다면서 집을 얻어 나가버렸죠. 남편의 그런 태도에 황당했지만 굳이 말리진 않았어요. 저 역시 바쁘게 지내면서 신경 쓸 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더 흐르게 되었어요. 저와 아이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집을 나가서 생활하던 남편은 무슨 생각이었는지 갑자기 집에 자주 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 남편의 꿍꿍이 속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피부과를 개원해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대출이 필요하다고 했죠. 당신, 올해는 나 피부과 개원하려고. 많이 배우기도 했고 이제는 내 병원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알아보고 있어. 근데 대출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나는 한계가 있더라고. 혹시 당신 받아줄 수 있으면 좀 알아봐. 내일 한번 알아보고 어느 정도 가능한지 나한테 말해줘. 무슨 소리야? 당신 나한테 돈 맡겨놨어? 내가 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건데? 당신 나간 이유도
그동안 돈 모아서 병원 개원하겠다고 하면서 나간 거잖아. 지금까지 번 돈 모으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런데 무슨 대출을 받고 거기다 모자라서 나까지 대출을 받으라고 하는 건데? 잘난 당신이 알아서 잘할 거잖아. 당신이 매번 나한테 말했던 거 그런 거 아니었어? 미용실 일로 꼴랑 얼마 번다고 유세 떨지 말라고. 내가 꼴랑 버는 돈으로 대출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 진짜 왜 그래? 당신 미용실 잘 되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생활비 안 줬던 거지. 당신이 잘 보니까. 주변에 물어보니까 당신 미용실 꽤 유명하더라. 이런 거 은행에 말하면 참고해 주니까 내일 한번 가서 물어봐. 솔직히 나도 이제 페이닥터로 일하는 것도 지겹고 이제 배울 대로 배운 것 같고 나와서 개원하면 전보다 더 벌 수 있어. 그때 되면 당신한테 생활비도 줄 테니까 그러지 말고 당신이 대출 좀 알아봐. 그동안 번 돈은 어디다 쓰고 나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야? 나한테는 1원 한 푼도 준 적 없으면서 그 돈 당신 혼자 다 썼어? 알아서 잘 모으겠다고 한 거 아니냐고. 난 도와줄 수 있는 돈도 없어. 그러니 나한테 바라지 말라고. 그렇게 필요하거든. 당신한테 죽고 못 사는 어머님한테 말해봐. 나는 도와줄 수 없으니까. 남편은 어쩐지 제가 당연히 대출을 받아 개원을 도와줄 것이라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까지 생활비도 한 푼 받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집에 들어왔던 것도 아니었던 남편에게 개원 비용을 보태줄 생각이 없었죠. 한동안 집에 꼬박 들어오면서 제 눈치를 보는 듯했던 남편은 제가 대출을 안 해준다고 못을 박자 다시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뒤 남편은 피부과 개원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돈을 마련한 것인지는 물어보지 않았죠. 그렇게 1년 뒤 남편은 개원 파티를 열 거라며 그래도 원장 아내로서 참석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원 파티 일에 맞춰 쑥객떡을 준비했습니다. 역시나 심오한 남편은 저를 비웃더라고요. 야, 너는 여전하다. 역시 급이 다르니까 떡을해도 쑥개떡이나 하고 앉아있지. 쑥개떡이 뭐냐? 급 떨어지게. 아유, 여기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급스러운 사람들인지나 아니? 그거 알면 그런 거 준비나 했겠어? 그거 누가 먹겠냐? 도로 가지고 가라. 너 때문에 파티급 떨어지니까. 다른 사람들 오면 다 비웃을 거다. 그냥 넌 집에나 가. 아휴, 엄마, 얘가 이래. 내가 그동안 열심히 내 급을 올려놓으면 뭐해? 얘가 그대로인데. 내가 이래서 집에 안 가지. 지 급을 올릴 생각을 해야지. 제자리인데 내가 개원할 때 부르고 싶었겠어? 야, 내가 너 오늘 직원들이 한 번만 보고 싶다고 해서 부른 건데 안 되겠다. 그냥 집으로 꺼져라. 쑥개떡이고 뭐고 같이 좀 꺼줘. 웃기네. 생활비 보태지도 않았는데 내가 쑥개떡이라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온 걸 다행이라 생각하지. 여기까지 온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내가 참 생각은 잘했어. 당신이야말로 여전하네. 난 걱정했잖아. 반성한 줄 알고. 내가 중간에 당신이 반성했으면 아마 난 용서했을 거야. 난 마음이 넓은 사람이거든. 근데 당신은 여전해. 참 다행이야. 당신이나 당신 엄마나 꾸준해서 참 다행이라고. 이래서 내가 지금까지 노력한 게 물거품이 안 되겠다. 그지? 얘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얘, 너 미쳤니? 갑자기 뭔 뚱딴지 같은 소리를 알고 있어?
너 내 말 안 들리니? 이 개떡 같은 거 들고 사라지라고. 이제 다른 사람들 오는데 창피하게 있던 떡 가지고 있지 말고 집으로 꺼지라고. 제가 말을 하자 시모는 헛소리를 한다면서 난리를 쳤고 남편은 황당한 얼굴을 하고 있었죠. 그때 원장실에서 팩스가 들어왔어요. 남편은 갑자기 팩스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선 바로 확인을 했습니다. 서류를 들고 저를 보는 남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통쾌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뭐야? 아니, 왜 여기 건물주가 당신으로 바뀐다는 거야? 새로 온다는 사람이 당신이었어? 당신, 그래서 지금까지 개원에 못 보태준다고 한 거였구나. 당신 진짜 대단하다. 역시 당신 급 올리고 있었구나. 나한테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이렇게까지 한 거야? 이럴 필요 없는데. 역시 당신 실망 안 시킬 줄 알았어. 고마워. 이제 여기 들어가는 비용은 없겠네? 뭔 소리 하는 거지? 당신 재계약 못할 거야. 다음 계약은 내가 하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이렇게 된 거 이혼도 하자. 당신 밖에 나가 있는 동안 상간녀 만난 거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여기도 상간녀 돈 들어간 거고. 그래도 걘 부자가 아닌가 봐. 그래도 당신 급 생각하면 부잣집 여자 만날 줄 알았는데 고작 2년 계약했더라. 참나, 병원도 2년 계약하나? 어쨌든 내가 그거 다 알았어. 당신이랑 상간녀한테 소장 이제 갈 거야. 앞으로 위자료도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 병원까지 정리하려면 당신 진짜 정신 하나도 없겠다. 그치? 당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한테 상간녀가 어디 있다고 그래? 당신 건물이면 내 건물이기도 한 건지. 부부 일심동체 몰라? 당신 무슨 세를 받는다고 하는 거야? 당신 미친 거 아니지? 제정신이야? 어디 남편한테 이렇게 말해? 내가 꺼지라고 해서 그래? 그냥 장난으로 해본 말이야. 왜 그래? 와, 사람이 이렇게도 변하네. 왜?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막말하는 거 같니? 지금까지 당신이랑 당신 엄마한테 들은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그러면 어떻게 하지? 지금까지 꿋꿋하게 참았던 보람이 있네. 이렇게 확실하게 복수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야. 그렇지? 당신 돈도 한 푼 없어서 2년 계약으로 계약한 거 아니었어? 전 건물주도 다 상황 말했다고 했다며. 계약 연장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런데 뭔 정신으로 그냥 계약했대? 웃기다 정말.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한진 모르겠지만 난 연장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더 할 말 있으면 내 변호사한테 말하고. 아, 그리고 쑥개떡은 선물. 벙쪄있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쑥개떡을 던져두고 저는 당당하게 병원을 나왔습니다. 남편이 나가 있는 시간 동안 저는 남편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했죠. 이것저것 부탁하면서 아이를 맡겼고 그렇게 치열하게 일을 한 끝에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건물을 계약했어요. 바로 그 건물이 남편이 계약을 했던 병원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건물주의 상황이 좋지 않아 급매로 나오게 되었고 저는 바로 그 건물을 사들였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남편은 저희 눈치는 보지 않았는지 남편의 전 직장이었던 병원 직원과 살림을 차려 집을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우연히 남편의 직장 근처를 갔다가 남편과 상간녀를 보게 되면서
외도 사실까지 알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치열하게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한 끝에 남편과 상간녀는 저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어요. 거기다가 남편은 결혼 생활 동안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 분할 역시 한 푼도 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죠. 남편은 뒤늦게 반성한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여보, 주란아,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의사 준비하느라고 미쳤었나 봐. 의사 되면 내 급도 높아질 거라 생각했어. 근데 그게 아니었나 봐. 내가 정말 정신이 나갔었던 것 같아. 용서해줘. 그 여자랑도 나 정리 다 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병원 또 이사 가면 소문도 안 좋아지고 평판도 나빠져. 다시 재결합하는 게 안 되면 병원 계약 연장이라도 해줘. 내가 왜 그래야 하는 건데? 당신이랑 나는 이제 남남이야. 당신 이렇게 하는 거 협박으로 될 수 있는 거 모르는가 보네. 참 웃기지? 당신 지금까지 나한테, 아니 우리 아이한테라도 잘할 수 있었던 기회는 충분했어. 근데 그거 날린 거 당신이야. 당신은 나뿐만 아니라 아이도 버린 사람인데 내가 또 기회를 줘야 할 이유가 있어? 내가 뭘 믿고 그래야 하는 거지? 뻔뻔함도 유분수지. 그렇게 급 높은 사람이니 알아서 잘 살지 않겠어? 아니야. 내가 잘못 알았어.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내가 의사라는 이름에 내 눈을 가려버렸어. 미안해. 용서해줘.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우리 엄마가 좀 유별났지? 엄마 안 보겠다고 하면 평생 안 봐도 좋아. 그러니까 당신 하자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나랑 다시 시작하자. 우리 이렇게 끝날 사이 아니잖아.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엄마도 꼴 보기 싫지만 너는 더 꼴 보기 싫어. 지금 당장 면상 봐도 토할 지경인데 아직도 이해 못했니? 이렇게 네가 싫다고, 이 정도로 싫다고 하잖아. 한순간도 보고 싶지 않은 게 너야. 그러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협박으로 신고하기 전에. 이혼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남편은 저에게 뻔뻔하게 재결합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재결합에 대한 생각이 없었죠. 남편은 결국 병원 기원 2년 만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살고 있던 동네에서는 아무래도 마땅한 곳이 없었는지 시골에 자그맣게 피부과를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손님이 없어 매달 대출금도 겨우 감당하고 있는 듯 했어요. 매달 돈이 모자라다며 연락이 오는 남편의 전화는 모두 차단한 상황입니다. 아이에게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 미지급 청구도 진행을 하면서 남편의 통장도 압류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미용실이 더욱 잘 되어서 2, 3호점까지 오픈을 했어요. 아이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면서 더욱 당당한 엄마가 되려고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디서든 당당해지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60이 된 부산에 사는 여자입니다. 인생의 3분의 2쯤을 살다 보니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이었던 터라 이제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이 생겼네요. 다 지나가는 바람이고 스치는 인연이라는 말이 있던가요? 그렇게 생각하며 인생에 큰 욕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다 보니 때론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남들은 무관심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야 제가 버틸 수 있는데 어쩌겠어요. 보아도 안 본 척, 들어도 안 들은 척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요. 하지만 요즘은 자꾸 가슴이 답답해 오는 게
어디라도 터놓아야지 화병이 사라질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 20살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현재는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남편은 고시 공부를 준비 중이었고 전 갓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였어요. 남편과는 부모님들의 소개로 만났고 3번 정도 만남을 가지면서 천천히 알아가려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남편 쪽에서 뭐가 그리 급한지 결혼을 서둘렀고 저희 부모님도 그 바람에 결혼을 얼떨결에 시키겠다고 허락하셨습니다. 결혼 날짜를 받아와서는 어느 날이 좋냐고 묻길래 이건 아닌 것 같다며 부모님께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제 뜻을 들어줄 줄 알았던 부모님은 너무나 펄펄 뛰며 저를 말렸고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다그쳤습니다. 엄마, 이제 20살인데 결혼이라니. 아직 남자친구도 만나보지도 않았고 친구들하고 대학생활도 못 즐겼는데 딸이 이렇게 빨리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 내가 불쌍하지도 않지? 지금 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아. 내 주변 친구들 중에 결혼한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야. 결혼이 이렇게 쉬운 거였어? 나 결혼 안 할래. 너도 박서방 마음에 든다며? 그만하면 얼굴도 반반하고 지금 열심히 공부 중이니까 합격만 하면 미래도 탄탄할 거야. 알아보니까 집안도 돈 좀 있는 집안이더라. 젊어서 노는 거 아무것도 소용없고 그냥 안정된 남자 만나면 그게 최고인 거야. 나이도 5살 차이면 딱 좋고 넌 나중에 검사 사모님 소리만 들으면 돼. 그때 돼서 엄마한테 고맙다고나 하지 마라. 나 고작 20살인데 졸업이라도 하던가 대학 생활은 즐기고 해도 되잖아.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이제 3번밖에 안 만나봤어. 그 사람이 마음에 없는 건 아닌데 이렇게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결혼하고 싶진 않단 말이야. 그 사람이 날 싫어할 수도 있고 사랑도 없는데 결혼이 가능해? 넌 언제 철들래? 지금 네 대학 나오는 게 중요해? 아빠 사업이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다행히도 그쪽에서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줘서 우린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 집으로 시집가면 자기들 집안 체면 있으니까 당연히 공부시켜줄 거고 우리 집이 돈이 어디 있다고 네 대학을 보내주니. 지금 아빠 사업이 부도가 날 판국인데 회사부터 살려야지. 정희야, 효도하는 셈 치고 시집 가라. 분명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결혼식이 될 거야. 엄마가 살아보니까 사랑 그런 거 별거 없더라. 네 아빠가 사업 잘 돼서 집에 돈 많이 가져오니까 엄마가 지금까지 붙어 있는 거지. 근데 지금 회사가 위기야. 네가 우리 집 살려야 돼. 너도 아빠랑 엄마 덕분에 남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살았잖아. 이제 효도 한번 해야지. 엄마는 남편과 결혼하지 않으면 집을 나가라는 말까지 했고 어린 나이에 너무나 충격적이었지만 아빠의 회사가 부도가 나면 당장 길거리로 나가야 하는 게 더 싫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잘 사는 집 외동딸로 보였던 모습들이 있었고 그 껍데기를 포기하지 못했어요. 결국 남편과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그 후에 사랑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알아가다 보면 좋은 점도 보일 테고 사랑하게 될 수도 있겠지 싶었어요. 다행인 건지 남편은 저에게 잘해줬고 제가 꿈꿔온 이상형에 가까운 다정하고 배려심 많은 남자였어요. 또 어린 저를 무척이나 아껴줬습니다. 전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만나면 웃어주고 같이 있으면 편했으니까요. 결혼을 일주일 남겨두고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결혼까지 하기로 한 사이인데 살아왔던 집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남편을
겨우 설득해서 시댁에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시부모님만 계신다는 집에 누군가의 기척소리가 들려왔고 5살짜리 여자아이가 잠에서 깬 듯 거실로 나와 남편에게 다가가 아빠라며 외쳤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전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중수 씨가 아빠라니요. 아버님, 어머님, 저 몰래 형님이나 서방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아이가 집에 있을 리가 없는데. 중수 씨 조카겠죠? 아이가 잠결에 아빠를 헷갈렸나 봐요. 왜 중수 씨를 보고 아빠라 하는 건지. 내 딸 맞아. 지금 5살이고 어머니랑 아버지가 맡아서 키워주시고 계셔. 이런 사정까지 말 못해서 미안한데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끝까지 당신을 속이려고 그런 건 아니고 때 되면 말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당신이 자꾸 어머님 집에 가자는 말을 해서 이런 식으로 알게 될 거라는 거 예상은 했었어. 그런데 한 가지 약속할 수 있는 게 당신이 이 아이 안 맡아도 돼. 서류상으로만 엄마인 거지. 미영이는 우리 부모님이 맡아서 평생 키워주실 거야. 그러니 당신은 절대 신경 쓸 일 없을 거야. 사는 것도 우린 나가서 신혼집에서 살 거잖아. 이 애는 절대 우리 집 올 일 없어. 이렇게 된 거 다 말아마. 중수가 고등학교 때 사귀던 여자아이가 있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실수로 아이를 가진 거야. 어느 날 애를 떡하니 데리고 왔는데 이미 친엄마는 참석하고 없어졌다지 뭐니. 중수가 갓난 아이를 안고 집으로 왔는데 차마 우리 소녀딸인데 보육원이나 고아원에 놓고 올 수 없었어. 그렇게 5년째 돌보고 있는데 너한테는 절대 손가게 안 하마. 그냥 중수랑 너랑 집 얻어서 따로 살고 우리 중수가 앞으로 공부만 열심히 할 수 있게 정인이가 내조만 잘해주면 된다. 난 그것 말고 바라는 거 없어. 착한 너에게 못된 짓 하는 것 같아 미안하구나. 그래 정이야. 결혼도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이 때문에 미룰 수는 없잖니. 그리고 정이 너네 집 사업도 지금 위기라는데 이참에 내일 당장 사돈 만나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돕겠다. 그러니 결혼만 미루지 말아주렴. 나도 체면이 있고 네 아버지도 사업하는 사람이라 파운 소리가 나오면 꽤 난처하실 게다. 미안하구나. 내가 앞으로 지금보다 더 잘할게. 꼭 검사돼서 당신 호강시켜주고 평생을 당신만을 사랑할게. 솔직히 결혼 생각 없었는데 부모님이 당신 한번 만나보라고 하도 성하여서 생각 없이 그 자리에 나갔어. 그런데 당신을 보자 한눈에 반했고 이런 감정은 처음 느꼈어. 나 정말 당신을 너무 많이 사랑해. 당신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부탁이야. 시부모님과 남편의 말에 머리는 너무 복잡했어요. 제 인생이 이 순간의 선택에 결정되는 거였고 3사람 모두 제 대답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좋으신 분이고 남편도 착했지만 아이를 숨겼다는 사실이 용서가 안 됐고 파혼을 하겠다는 말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냉정하게 심호흡을 하고 말을 하려는데 5살 아이가 제 치맛자락을 잡으며 인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큰 눈망울로 절 올려다보는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러웠고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얼굴을 한 채 작은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에 전 그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엄마라고 안 하고 다시는 아빠라고 안 할게요. 우리 아빠랑 살아주면 안 돼요? 전 할아버지 할머니랑 사는 게 좋아서 괜찮아요.
절대 나쁜 짓도 안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말도 잘 들을게요. 우리 아빠랑 살아요. 어린 꼬마가 얼마나 많은 걸 눈치채고 겪었는지 도망이라도 갈까봐 치맛자락을 잡은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눈물을 참을 수 없었던 시부모님은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려 하셨고, 오늘 처음 본 아이는 마치 마지막인 듯 제 다리를 힘껏 안아보고는 어머니 손에 이끌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않았고 눈물만 흘렸어요. 남편의 모습이 너무나 가여웠고 곁에 있어줘야만 할 것 같았고, 그 모습에 차마 입에서 파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이 가족의 일원이 되기로 마음먹었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이의 얼굴이 자꾸 밟혀서 힘들었습니다. 아직도 제 치맛자락을 꼭 움켜쥐고 놓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결혼식 당일이 되었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시부모님과 사진을 찍는데 엄마가 어떻게 알았는지 갑자기 신부 대기실로 큰소리치며 오더니 이 결혼은 사기 결혼이라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습니다. 어쩐지 급하게 결혼을 밀어붙인다 했어. 난 그것도 모르고 좋아서 결혼시켰는데 감히 아이가 있는 사람한테 우리 딸을 달라고 하다니 참 뻔뻔도 해라. 당신들 돈만 많으면 사람을 이렇게 바보로 몰아도 되는 거예요? 하마터면 우리 딸이 남의 자식 키우면서 평생을 살 뻔했잖아요. 이거 엄연히 사기 아니야? 이 결혼 당장 물러. 사부인 진정하세요. 제 아들이 아이가 있는 건 맞지만 절대 며느리한테 키우라는 말 안 해요. 그리고 저희 아들 혼인신고도 안 했고 결혼도 한 번 한 적 없는 애예요. 단지 어렸을 때 실수 한 번 그게 다라고요. 그리고 정희가 다 알고도 이 결혼 하겠다고 했어요. 정말 정희한테 잘하겠습니다. 제 아들도 정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사부인이 한 번만 너그럽게 봐주시면 안 되겠어요? 오늘 기쁜 날인데 이렇게 얼굴 붉히지 마시고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정희 너 미쳤어? 이걸 다 알고도 결혼을 하겠다고 했다니. 엄마한테 당장 달려와서 못하겠다고 물러야 할 판인데 이렇게 착해서는 내가 못 살아. 하지만 이렇게 된 거 정희가 허락했다니 제가 한 가지 제안 하나 하죠. 정희 이름으로 된 빌딩 한 채 해주세요. 알아봤는데 한 채 정도는 주실 능력이 되시더라고요. 솔직히 지금 당장이라도 이 결혼 무르고 싶어요. 아무리 정희에게 피해가 안 간다 해도 서류상으로 엄마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크면 학부모 역할 같은 것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 데려다 이런 거 시키려고 한 것 아니냐고요. 이 조건으로 해주신다면 저도 없었던 일로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정의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사부인 정말 오해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빌딩을 해달라니 그게 더 어이가 없네요. 회사 부도도 정의를 보고 막아준 겁니다. 정의가 마음이 고와서 그 보답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정의도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대놓고 빌딩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실 수 있으세요? 솔직히 조금 당황스럽네요. 저희에게 화나신 건 알겠는데. 엄마는 아빠의 회사가 어려워지자 부도가 날 것을 걱정했고 큰돈이 필요했던 찰나 중매인에게 며느리를 찾고 있다는 시부모님을 소개받았고 저와 남편과의 결혼을 밀어붙였던 겁니다. 그 와중에 중매인을 통해 남편에게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모른 척하고 결혼식 당일날 시부모님들을 일부러 난처하게 만들려고 작정을 했었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아빠에게 듣게 됐고 양가 부모님들이 다 절 속였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섰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곁에서 절 위로해줬고 결혼은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끝났어요. 너무나 힘든 결혼식의 시작이었고 신혼집에 들어가 남편과 단둘이 신혼을 살았습니다. 엄마는 기어이 아버님께 원룸 한 채를 자신의 명의로 받고 더 이상 아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했어요. 엄마의 행동 때문에 오히려 결혼을 한 게 후회스러웠습니다. 결국 친정과 연을 끊으며 살았고 간간히 아빠와 연락을 하며 지냈어요. 남편은 꼭 검사 사모님 소리를 듣게 해주겠다며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렸고 드디어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 날 시댁 식구들과 축하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식당을 예약하고 시부모님을 기다리는데 남편의 핸드폰으로 응급실로 오라는 전화가 왔고 영문도 모른 채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서 저희 부부를 기다리고 있는 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시부모님이셨고 사고를 낸 피의자는 음주운전 만취 상태였다고 했어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경황이 없었는데 미영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함께 차를 타고 온 여자아이가 없었냐고 물었지만 그런 사람은 없었다고 했고 사고 현장에서는 아버님과 어머님만 차에 있었다고 했어요. 혹시나 안 좋은 일이 생겼을까봐 걱정이 들기 시작했고 온갖 나쁜 상황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있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미영이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전화를 받았고 기분 좋게 가족들이 식사하는 자리인데 자기가 끼면 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 집에 있었다는 말에 그만 응급실 바닥에서 오열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고작 14살밖에 안 된 아이인데 그동안 이 아이가 저를 위해 자신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미안함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미영이는 가족들 모임에 제가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나타나지 않았고 친구들과 놀거나 친구 집에서 잔다고 하면서 저와 마주칠 일을 최소한 줄였다고 했어요. 그저 친구들이 좋은 나이라고만 생각했었고 늘 그런 일들이 일상인 줄만 알았어요. 그 덕분인지 다행히 미영이는 생명을 지킬 수 있었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잃은 슬픔에 너무나 힘들어했어요. 그 상처는 오래갔고 옆에 있는 동안 미영이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상의 끝에 앞으로 미영이를 돌보겠다고 했고 함께 살기로 마음 먹었었어요. 하루는 미영이가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고 하루 종일 들어가 있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그날이 미영이가 절 엄마라고 부른 첫날이었습니다. 다음날 미영이와 쇼핑을 하러 갔고 속옷을 고르고 앞으로 필요한 것들을 함께 골랐어요. 남편의 걱정과 다르게 미영이와 급속도로 친해졌고 감사하게도 미영이도 제게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와 줬어요. 실은 미영이는 5살 절 처음 본 순간부터 엄마라고 부르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 마음을 몰라줬던 것이 너무 미안했고 생각도 많고 마음 따뜻한 아이를 보고 있자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못해준 엄마 노릇을 앞으로 몰아서 귀찮을 정도로 많이 해줄 테니 각오하라며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녀 사이가 됐어요. 미영이와 사이가 더 돈독해질수록 남편은 어리광을 부리며 질투를 했고 미영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부장검사로 승진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의 일도 승승장구 잘 되었고 사춘기도 없이 무탈하게 보낸 미영이도 성인이 되자 제 일을 찾아 독립을 선택했습니다. 대학교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고 주말마다 집에 내려와 저녁을 함께하는 것이
저희 가족의 유일한 기쁨이 되었어요. 하지만 미영이와 가까이 지낼수록 남편은 점점 밖으로 돌았고 알게 모르게 남편과 거리가 생기던 찰나 결국 제 인생은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당신이 정말 이런 짓을 했어?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 어떻게 당신이 나랑 미영이를 두고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게 왜 당신 같지 않게 불법 돈거래를 해서 쫄딱 망하게 만들어? 비리 부장검사가 웬 말이냐고. 당신 때문에 이제 밖에 나가지도 못해. 남편이 비리 검사라고 돈거래 했다면서 사람들이 다 수군거린다고. 알긴 아는 거야? 이제 우리 이 동네에서 절대 못 살아. 당장 빚쟁이들한테 도망도 쳐야 하고. 도대체 이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지. 남편은 부장검사를 하면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퇴출을 당했고 비리로 저지른 일에 대한 죗값을 치르고 나오자 집은 쫄딱 망했어요. 결국 이사를 가게 됐고 아무도 저희 부부를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어 고등학교 동창이 결혼해서 살고 있다는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친구에게 사정을 말하고 빌라를 구해 남편과 살았어요. 바다도 보이고 공기도 좋고 더 좋은 건 아무도 우리가 누구인 줄 궁금해하지 않았고 친구 덕분에 쉽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신이 누렸던 삶에서 벗어나오지 못했고 매일 허송세월 시간만 흘려보냈습니다. 공부만 할 줄 알았던 남편은 더 이상 돈을 벌러 나가지 않았고 일하지 않는 남편 대신에 친구가 운영하는 수산물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법을 배우며 생활을 이어갔어요. 여전히 주말마다 미영이는 서울에서 내려왔고 무기력한 아빠에게 화가 난 나머지 사춘기도 없었고 반항 한번 하지 않았던 착하고 여린 미영이가 처음으로 남편에게 대들고 말았어요. 아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집이 이렇게 망한 게 아빠 탓인데 언제까지 넋놓고 있을 거예요? 뭐라도 해야 하잖아요. 몸 쓰는 일이 힘들면 변호사 일이라도 하면 되고 아빠 능력 있는데 뭐가 두려워서 이러고 있어요? 아니면 엄마 친구분 남편이 고기 잡는 뱃일 하신다니 그거라도 도우면서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엄마는 생선 손질하고 칼질하는 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겠어요? 다 어떻게든 살려고 그러는 건데 아빠가 빨리 기운 차려야죠. 뚫린 입이라고 아주 막말을 하는구나. 누군 이러고 싶어서 이렇게 있는 줄 알아? 한평생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던 사람이 이 총구석에 와서 뭐 할 게 있겠어? 네 엄마 따라오긴 왔는데 난 오기 싫었어. 이곳에 오자는 사람이 돈을 벌든 해야지. 난 모른다. 나보고 고기를 잡으라니 그게 말이 되니? 난 죽어도 그런 짓 못해. 그리고 비리 부장검사 출신이란 말이 돌까봐 변호사 짓도 못하겠고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너 그럴 거면 여기 오지 마. 그럼 이렇게 그냥 끝내자는 거예요? 아님 엄마가 힘들게 벌어온 돈으로 그냥 살겠다는 거예요? 아빠, 이제 엄마 힘들게 그만하고 하루빨리 정신 차려요. 나도 열심히 돈 벌어서 보탤 테니까 우리 다시 예전처럼 일어나 봐요. 미영이의 말이 남편을 움직였는지 다녀간 후로 마음을 다잡은 듯 보였어요. 술도 줄이고 친구의 남편을 따라 바다로 뱃일을 나갔고 고기 잡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처음이었던 남편은 서툴렀지만 해내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서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역시 안 된다면서 고기 잡는 것도 몇 달 안 가서 뜸하게 일하더니 다시 술에 손을 댔고 고기를 잡고 돌아온 후면 항상 술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잘 나가던 부장검사였던 남편은 이곳에서 고기를 잡으며 어부 일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참을 수 없이 힘들어했어요.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자꾸 어린아이가 되어가는 남편이 짜증이 났습니다. 계속 남편에게 잔소리를 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게 버티며 매일 살았어요. 남편은 조금씩 뱃일이 손에 익었고 어느 정도 적응을 하는 날이 왔지만 부부싸움은 날이 갈수록 잦았습니다. 또 술 먹고 안 들어왔지? 당신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고기 잡아서 온 돈으로 술이 넘어가? 이제 미영이도 시집 보내야 하는데 알뜰히 돈 모아도 모자를 파네. 매일 술 먹고 돈 날리고 당신이 언제까지 잘 나가던 부장 검사인지 알아? 빨리 꿈에서 깨라고. 현실을 좀 봐. 그리고 여기가 어디야? 여자들 있는 술집 아니야? 이런데 당신이 가서 돈 쓸 일이 뭐가 있어? 정말 매일 이렇게 싸우는 것도 지겹다. 미영이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열심히 사는 거 안쓰럽지 않냐고.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왜 아무 연고도 없는 이런 곳에는 와가지고 날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너는 집안에 잘 나가는 가족도 없니? 그런 사람들 있으면 나 하나쯤 자리 만들어줄 수 있잖아. 여기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뭐라도 하라고 몰아붙이기나 하고. 나 부장검사 출신이라고. 여기서 고기나 잡고 비린내 맡을 사람이 아니고 비웃지 말란 말이야. 언젠가는 내가 다시 올라갈 테니 두고 보라고. 이렇게 매일 술에 찌들어 있는데 안 비웃고 남아나? 자기 실수로 부장검사 자리도 내려놓고서는 아주 당당하다. 정말 뭘 잘했다고 매일 그렇게 술 타령이니? 그리고 그런 정신에 이제는 하다하다 여자를 만나고 싶니? 남편은 매일 술에 취해 있었고 결국 바람까지 났었습니다.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져버린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웠고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지만 서울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딸 하나만 보고 버텼습니다. 하루는 전화가 와서 남자친구가 생겼다면서 무척 자랑을 했고 아직 6개월 정도 만났지만 서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조만간 예비 사이와 내려오겠다는 통화 내용이었어요. 벌써 미영이가 시집을 가겠다고 연락을 해온 거 보니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비록 내 몸 아파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었고 큰 돈은 아니지만 그동안 알뜰히 모은 돈을 결혼할 때 쓰라고 주기로 했어요. 주말에 찾아온다는 말을 했기에 전날 은행에 가서 500만 원을 수표로 찾아놨습니다. 드디어 미영이가 예비 사이와 내려왔고 닭까지는 못 잡아도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저녁쯤 돼서야 일을 마치고 남편이 들어왔고 네 식구가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예비 사이는 시원시원하며 호탕하니 잘 웃는 사람이었고 그 모습에 미영이도 반했다고 했어요. 어느 정도 자리가 무르익자 서랍에 있는 500만 원이 든 봉투를 꺼내려고 찾아보는데 있어야 할 자리에 돈 봉투가 없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나 당황해서 남편을 쏘아봤습니다. 태연하게 밥을 먹는 남편을 보자 더욱 의심이 갔고 남편이 숟가락을 입에 넣자 너무 얄미워 뺏었습니다. 당신 혹시 서랍에 넣어놓은 흰 봉투 못 봤어?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있었고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내가 확인했는데 당신도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지? 우리 미영이 결혼에 보태라고 찾아놓은 돈인데 그 돈이 없어졌네? 그거 보이길래 배가 하도 낡아서 페인트하는 데 냈어. 결혼은 미영이랑 이서방이 스스로 하게 해야지. 우리가 도움 줘봐야
아무 소용없어. 다들 없었을 때부터 시작하는 거야. 급한데 내가 먼저 썼으니까 그런 줄 알아. 이 인간아,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걸 페인트 칠 하는데 써. 자주 배 끌고 나가지도 않으면서 귀한 그 돈을 바다에 뿌리니? 정말 하나뿐인 자식한테 아빠라는 사람이 해주지는 못하고 뺏어가기나 하고. 당장 가져와. 이미 계약 끝내서 못 가져와. 그렇게 귀한 돈이었으면 내 눈앞에 띄게 하지 말던가. 애초에 당신이 현금으로 찾아온 게 잘못됐어. 세상 좋아졌는데 계좌로 입금했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 당신이 멍청한 짓 해놓고 누구 탓을 내? 두 분 다 그만하세요. 전 괜찮으니까 엄마 화내지 마요. 저번처럼 또 쓰러지면 어떡해요. 아빠가 뭐든 결혼할 때 한 번은 사고 치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빠가 아니니까. 엄마 마음이 어떤지 진심 다 봤으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러다 엄마 병날까봐 그게 더 걱정돼요. 결혼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맞는 거니까 엄마는 이제 쉬어요. 미영이는 어릴 때처럼 커서도 어른스럽고 똑똑했습니다. 전날부터 이런 한심한 꼴을 보여서 속이 말이 아니게 상했고, 예비 사이는 평범한 회사원이면서 홀어머니와 함께 산다 했고 혼자서 자신을 키우면서 현재는 지방에 있는 여자대학교의 총장으로 있다고 자랑스러워했네요. 좋은 집안의 반듯한 사회를 보니 그나마 마음이 놓였습니다. 드디어 사돈댁과 상견례를 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갔고 기차를 타고 가는 길에도 다투며 딸에게 갔습니다. 딸에게는 최대한 싸운 티를 안 내려고 밝게 웃었어요. 상견례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했고 역으로 미영이와 예비 사이가 마중 나왔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근사했고 드디어 딸이 결혼한다는 게 실감이 났던 순간이었어요. 사부인이 먼저 도착해 자리에 앉아 계셨고 정중히 인사를 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남편이 사고만 치지 않게 마음이 노심초사했어요. 사부인은 저보다 3살이 많았고 무척 우아했습니다. 아무래도 대학교 총장이라서 그런가 싶었고 살짝 거리가 생기던 찰나 대화를 하다 고향이 같다는 공통된 주제가 나왔고 사부인과 급 가까워졌습니다. 같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야기를 나눴고 남편은 여자들의 대화에 끼지 못하고 술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어요. 사부인도 신경을 써야 하고 남편도 신경을 써야 해서 등에 식은땀이 나긴 했지만 사부인과 대화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사부인은 어린 나이에 고향에서 살다 이사를 왔고 쭉 서울에서 살았다고 해요. 그러다 사별한 남편을 만나 예비 사이를 낳고 큰 사랑을 못 주고 당신의 공부만 하느라 매사 바빴다고 했습니다. 평생을 공부만 해온 건 신랑과 비슷했어요. 사부인께는 남편의 몸이 좋지 않아 부장검사를 내려놓고 시골로 가서 살고 있다고 둘러댔어요. 제 입으로 남편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니 자존심이 무척 상하더군요. 그래도 남편이 부장검사 출신이라는 게 유일한 집안의 자랑이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술에 어느 정도 취했고 대화에 끼어들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사부인에게 어릴 적 어느 곳에서 살았냐면서 묻기 시작했고 고등학교를 물었습니다. 남편과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고 후배였어요. 하지만 사부인은 졸업도 하기 전에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나 신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때 사부인이 화장실을 간다고 자리를 비우고 때마침 예비 사위가 회사에 전화가 와서 두 사람이 모두 자리를 비우게 되자 갑자기 남편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사부인의 가방을 몰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지갑에서 민증을 발견했고 이름과 주민번호를 보자 내가 그럴 줄 알았다면서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어요. 저와 미영이가 말릴 틈도 없이 일이 일어났고 사부인이 오기 전에 어서 제자리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의 기이한 행동은 사부인이 오기 전에 마무리됐고 사부인이 예비 사위와 다시 들어오자 남편은 삐딱하게 의자에 앉아 사부인의 이름을 부르며 반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당황했고 남편을 말리려고 했지만 남편은 그럴수록 사부인에게 예의 없이 굴었고 큰 소리로 사부인의 이름을 불렀어요.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견례가 파란이 일어났습니다. 김인정 씨, 그동안 잘 있으셨어요? 내가 예비사위한테 이름을 듣고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었는데 오늘 상견례에서 확신을 했네. 내 원수를 이 자리에서 다 만날 줄이야. 나 기억 안 나요? 그동안 꽁꽁 숨어서 아주 잘 살았나 봐. 이렇게 성공까지 하고 반듯한 아들까지 뒀으니 말이야. 내가 검사 시절 당신을 한번 찾아보려고 수소문 해봤었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외국에서 사나 싶었는데 어디 숨었다가 이렇게 나타났어. 이게 몇십 년 만이야. 30년도 더 됐네. 이름이라도 바꾸고 살 줄 알았는데 이름은 그대로네. 나 기억 안 나? 여보, 지금 사부인한테 무슨 실례야. 죄송해요. 이 사람이 술만 먹으면 이렇게 말이 거칠어지네요. 사부인께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정말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부장검사까지 한 양반이 왜 이러나 몰라? 면목이 없습니다. 사과는 무슨? 김인정 씨, 당신이 이 사람한테 사과해야 해. 당신 친딸을 30년간 키워준 사람이야. 정이 너도 불쌍하지. 나 같은 애 딸린 남자한테 시집와서 평생을 남의 자식 키워놓은 거잖아. 그런데 이 결혼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인정의 아들이면 둘이 이분안매가 되는데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딨어? 인정이 네가 자식들 결혼을 파투 내는구나. 아무도 그 순간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뭐가 그리 즐거운지 술만 마시고 피식 웃기만 했고 사부인에게 모든 탓을 돌리며 원망 섞인 말들만 늘어났어요. 상견례의 침묵을 깨는 건 사부인이었습니다. 설마 박중수가 오래전 내가 아는 그 박중수란 말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민호야, 너한테 말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말이야. 엄마가 정말 어렸을 때 지금의 네 장인어른이 될 뻔한 사람하고 만난 적이 있었어. 그때 고작 18살이었고 아이가 생긴 게 너무 무서워서 아이를 낳고 도망치듯 가족들하고 고향을 벗어났는데 정말 이 아이가 그때 그 아이란 말이야? 맞다니까. 내가 왜 이런 자리에서 거짓말을 해? 가만 보니 이제 어릴 때 네 얼굴이 보인다. 나야 바다에 나가서 일하면서 완전 딴 사람이 됐는데 넌 그대로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도망치듯 사라졌으면서 교육자가 됐단 말이지. 양심은 있니? 우리 엄마 아빠 평생을 미영이만 돌보고 제대로 효도 한 번 못 받고 돌아가셨는데 너 한 명 때문에 몇 인생이 다 망가진 줄 알아? 그래놓고 너란 사람이 대학교 총장이란 말이지. 친자식을 버리고 도망간 여자가 있어야 할 위치는 아닌 것 같은데 도덕적으로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넌 그럴 처지가 못 되잖아. 당장 학교에 알릴 거야. 이봐 박준수 씨, 몇십 년이 지난 일이야.
그리고 이제 와서 그렇게 과거를 말한다고 달라질 게 있는 줄 알아? 미영아,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난 너에 대한 추억이 없어.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 다시는 둘이 만날 생각 말아라. 그렇게 아무 일 없는 걸로 할 수는 없지.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미영이에 대한 지난 양육비는 받아야겠는데 30억 내놔. 그 정도 해줄 수 있는 능력 되잖아. 내 인생, 미영이 집사람 인생 다 망쳐놓고 어딜 내빼려고 해? 30억 안 내놓으면 당신 총장 자리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려놓을 거야. 나 부장검사까지 한 사람이라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봐. 남편은 마치 결혼식 전에 친정 엄마가 자신의 집에 한 것처럼 사부인을 몰아붙였고 사부인과 예비 사이는 상견례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미영이는 충격을 받았는지 눈물도 흘리지 않았고 남편은 술에 취해 쓰러져 자버렸네요. 상견례 이후 결혼은 당연히 취소됐고 미영이는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있는 곳으로 와 함께 지냈습니다. 남편은 30억은 아니지만 10억으로 자신의 과거에 대한 보상을 받았고 현재는 서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미영이는 저와 함께 하길 원했고 친엄마는 기억에서 지우고 싶다고 하더군요. 처음 미영이를 본 시댁에서의 선택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 덕분에 정말 예쁘고 착한 딸을 얻은 건 사실이니까요. 제 딸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사랑받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미영이는 혈연지간도 아니고 남이에요. 하지만 남보다 더 각별한 사이가 있고 그게 딸과 제 관계입니다. 이 사연을 쓰면서 항상 미안해하며 며느리 눈치를 보셨던 시부모님들의 얼굴이 떠오르네요. 귀한 손녀를 이렇게 바르게 키워주셔서 제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딸과 더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들며 살아보려 합니다. 제 곁에 딸이 있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